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주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G7과 나토까지 반중연대에 동참하게 되었다느니 미국이 중국 포위망을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으로 확대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분석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G7과 나토 정상 직후에 발표된 정상선언문을 들여다보면 유럽도 반중전선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선언문 내용뿐 아니라 그런 문서가 나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이런 문서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소위 쉐르파라는 고위 관리들이 미리 협상을 하고 합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정상들은 각자 자기의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챙겨보지만은 문안 전체를 정독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관한 문안은 모든 정상들의 지대한 관심사고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안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유럽 국가들이 물을 타고 수위를 낮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먼저 6월 13일자 G7 커뮤니케부터 살펴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이슈를 백화점식으로 망라한 70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중국에 관한 언급은 60항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동남 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킬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49항에 신장과 홍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해온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14일 발표된 나토 정상회의 커뮤니케는 총 7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에 관한 입장은 55항과 56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야심과 행동이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의 Systemic Challenges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강압정책과 핵무기 정강을 우려한다. 국제적 공약을 지키고 국제체제에서 대국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요구와 함께 핵능력과 핵사용 교리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한 게 전부입니다. 두 커뮤니케에 중국에게 심히 거슬리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당연히 반발할 만한 내용이면 틀림없죠. 그렇다고 이걸 두고 G7과 나토까지 반중 포위망에 가담했다고 단정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나토 문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리아, 이란과 비슷한 수준이고 수위와 분량을 합치면 아마 러시아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같은 하늘을 이고 상종할 수 없는 나라로 묘사하고 또 크림반도 불법 합병에 대해서는 큰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댐은 국제관계에서 문명국가 간에는 감히 쓸 수 없는 극단적 용어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 크림반도, 그루지아, 몰도바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등 요구사항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푸틴이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비즈니스 as usual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고 요구하는 조치도 추상적입니다. 4월 16일 미일 정상 공동성명과 비교해봐도
수위가 현저히 낮고 구체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 눈에는 유럽이 반중 연대에 동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유럽 정상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은 북대서양에 있지 않다고 했죠.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엇보다 러시아가 큰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에는 위험과 보상이 모두 존재한다.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으로 가기를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운 외교적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진심은 뭘까요? 바이든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바이든의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의 립 서비스를 해준 것 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공동성명이 더 강력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유럽 정상들의 중국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에 실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반중 연대에는 원래 뜻이 없는 유럽에서 반중 마케팅이 잘 먹혀들 수가 없는데 미국이 그나마 이 정도의 립 서비스라도 받아낸 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운 유럽 무시 정책과 천방지축 외교로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능멸과 수모를 당해왔습니까? 그런 유럽이 다시 동맹을 복원하고 다자주의를 살려보겠다고 노구를 이끌고 유럽까지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동맹으로서 최소한의 의리를 보여주자는 그런 공감대가 작용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의 문구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유럽 국가들은 왜 반중 전선에 동참하는데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위협 인식의 차이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인도태평양 국가들처럼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노략질하면서 노골적으로 깡패 같은 행태를 보이고 무력 정강에 박차를 가하는 러시아의 위협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멀리 떨어진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하라고 미국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설득해봐야 뺀질뺀질한 유럽 국가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게는 중국보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같은 게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가 수시로 테러 공격에 시달리고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으로 수백만의 아랍 난민이 몰려와서 유럽 곳곳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건 남의 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변국을 괴롭히고 패권적 횡포를 일삼더라도 이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유럽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지역적 범위는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이고 나토의 중심적 과제는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대서양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중국 문제를 나토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유럽 국가들의 체질적 거부감을 대변하는 겁니다. 반중 연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럽 국가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토 커뮤니케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협력의 우려를 표명한 것은 중국의 위협이 유럽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이 유럽 내에서
광범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반중연대에 동참하는 게 유럽 국가들의 국익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든 간에 확실한 국익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중국이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게는 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돈벌이할 시장이고 기회입니다. 중국이 유럽 안보에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경제적 실익을 희생해서라도 반중연대에 동참할 수가 있지만은 위협이라기보다는 돈벌이의 기회로만 보인다면 어느 나라가 적극적으로 반중연대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나토 커뮤니케는 반중연대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과 이런 미국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유럽 간의 절묘한 타협의 산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유럽이 당면한 골치 아픈 문제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도저히 반중연대까지 동참할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의를 보이려고 애쓴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